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박의 김주희입니다.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직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는 여수시 갑선거구와 여당의 수성이냐 야당의 탈환이냐를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순천시 선거구가 지역 내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MBC 토론 갑론을박 오늘 시간에는 지역 내 격전지로 꼽히는 여수시 갑과 순천시 선거구의 관전 포인트를 모시고 두 지역 출마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광주 전남본부 김기홍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순천대 경제회계학과 박병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YMCA 김대희 정책기획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20대 총선 지역의 격전지인 여수시 갑, 순천시 선거구를 중심으로 선거 판세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본격적인 토론을 나누기에 앞서 20대 총선 현 시점에서의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대 총선은 새로운 기록의 연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야당의 분열, 경선 잡음, 그리고 공천 잡음이 잇따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거의 즈음에서 정당이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좀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선거를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영국 같은 경우에 선거 6개월 전에 세 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선거구가 획정이 되고 그다음에 후보자가 지명이 되고 정당이 공약을 발표를 하는데 개별 의원들한테는 공약을 발표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문서로만 공약을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선거 42일 전에 지금 선거구가 획정이 됐는데요. 지난 선거 때가 44일 전에 지명이 됐으니까 이틀을 단축을 했고요. 또 이제 후보자 지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될 시점에도 지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까지도 철회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정책 공약집은 아예 좀 내세울지도 못할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각 당의 10대 공약이라고 해서 발표는 돼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이 이것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 선거를 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갖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후보자를 일찍 지명을 하게 됐었을 때는 1차적으로 정당이 검증을 하고 2차적으로 언론과 시민사회가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좋은 정치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거 닥쳐서까지도 후보자 지명을 하지 않게 되면 좋은 정치인이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정당들이 이런 것들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이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저희 지역 선거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수시 갑 선거구는 현직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치열한 경선이 치러졌는데요. 혼탁 과열, 경선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선거구 획정이 약간 좀 늦어졌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창당하는 과정 속에서 정당 개편이 좀 늦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불행하게도 이 여수 갑 지역 후보들 모두 국회의원 선거에 이번 처음으로 출마하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정치 신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보자들이 초조한 가운데 나름대로 과열 혼탁 선거가 좀 흘렀다고 봅니다. 저희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참기름 동영상 사건이라든가 내연녀 사건 등에서 지역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사실상 혼탁 선거를 좀 주도한 측면이 있는데 애초에 국민의당 여수 갑 지역구는 이 경선 문제가 또 벌거지면서 마지막 좀 유정의 미가 좀 아쉬운데요. 국민의당 여수 갑구 지역구는 경선 지역으로 애초에 분류되어서 4명의 후보자가 각자 선거운동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경선위에서 결국은 컷오프가 예상됐던 후보가 최고위원회에서 살아나오면서 결국은 나머지 후보 3명이 반발하면서 사건들이 더욱더 좀 복잡하게 얽혔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기존 국민의당 최고위원회가 경선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전략공천으로 가면서 여기에 반발했던 3명의 후보들이 각자 무소속 출마라든가 법률적 소송을 예견하는 상황으로 가면서 애초에 참기름 동영상 사건이나 내연녀 사건으로 과열 혼탁 선거 시작을 알렸는데 마지막 이렇듯 무소속 출마까지 이어지면서 상당히 보기가 좀 싫은 그런 상황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시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여수시 갑선거구의 국민의당 경선 잡음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바라보는 시각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존에 전체적으로 보면 야권 분열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국민의당이 창당을 좀 했었는데요. 그럼 결국은 이 국민의당이 가장 거부했던 기존 정치의
잘못된 모습들을 그대로 보였다는 거죠. 기존의 구태적인 혼탁한 경선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불복, 그리고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에 전략공천으로 가는 과정 등에서 혼탁선거의 발원지로 인식되면서 결국은 참신과 개혁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흘렀습니다. 특히 그 정당의 공천심의기구에서의 기존 프로세스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런 기존 프로세스대로 후보 결정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에 이런 모든 과정들이 무효화 처리되고 전략공천으로 가는 것. 이것은 정당이 가지는 민주적 절차성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총선용으로 급주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결국 이렇듯 후보자 상호 간의 감정 대립이 도를 넘었고 정당의 경선 프로세스가 번복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그나마 지역민들에게 일정한 지지 그룹을 형성했었는데 지역민의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들을 정당 스스로가 행동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번 선거에 있어서 상당히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던 그 찬신성들, 도덕성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예. 이렇게 국민의당 경선 후유증으로 함께 경쟁을 펼치게 될 여당 그리고 다른 야당들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이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네, 애초에 여수 갑 지역은 2강 2약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물론 2강에는 기존에 야당 측인 두 개의 정당이었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 2파전으로 애초에는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결국 국민의당 김영규 후보가 전략공천을 일정하지 않고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아마 예정하고 있는데요. 선언해서 최종적으로는 5명이 출마하는 이런 구도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결국 국민의당에 매끄럽지 못한 공천 과정으로 인해서 일찌감치 공천을 받고 당 조직을 추스렸던 더민주당의 송대수 의원은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 한 달 전만 해도 그동안 20년간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을 통해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탄탄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던 송대수 후보가 지금은 가장 앞선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민의당은 당내에서 인지도라든가 선거운동 조직력이 매우 강했던 김영규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결정함으로써 조직 기반이 약한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가 결국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사실 검사 출신 후보자는 20년 전이라면 나름대로 좋은 경력이 되겠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또 역사관, 정치관은 오히려 검사 출신이 호남직에서는 약간 불리한 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찬실성들의 바탕으로 나름대로 선전할 거라 봤는데 결국은 국민의당 내에서 가장 중요한 당원 조직과 바닥 정서를 가지고 있던 후보가 경선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것은 국민의당이 두 개로 분열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나름대로 상처를 입지 않고 온전한 조직을 보존하고 있었던 송대수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흐름으로 갈 거다.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수 지역은 가뜩이나 시장도 검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도 검사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일정하게 있었는데요. 실제 국민의당의 브랜드 효과도 이 공청 자본으로 인해서 모두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주 후보가 오로지 본인의 능력으로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래서 향후 정치적 생명을 어떻게 이어갈지 아마 이것은 이번 동북권 선거에서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문제는 이것이 여수 갑구에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그 여수 갑구에서 이러한 불공정 시비의 여파가 바로 옆에 지역구인 그리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하나의 그 시비거리의 당사자였던 주승용 현역 의원에게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라 봅니다. 국민의당 갑구에서 출마해서 전략공천으로 탈락한 후보들이 결국은 이런 후보자들의 지지층들이 여수 울구 선거에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을 경우 결국은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오는 더 민주당의 후보에게 주승용 의원도 결국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승용 의원도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갑의 경선 후유증이 여수시 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이번에는 순천시 선거구로 한번 가볼게요. 순천시 선거구도 더민주의 경선 과정이 상당히 치열했지 않습니까? 예. 김광진과 노광규 예비 후보의 경선에서 노광규 후보가 본선 진출권을 따냈는데요. 앞으로 본선 과정이 더 치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순천은 그 더민주의 경선이 말씀하신 대로 노광규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당초에는 김광진 현 비례대표 의원이 그 경쟁력이 조금 약한 걸로 그렇게들 예상을 했고 여론조사도 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19대 국회 막판에 그 필리버스터 정국이 전개되면서 이 제1번 주자로 나섰던 김광진 의원에 대한 그 인기가 조금 올라갔던 측면이 있고요. 그것들이 반영되어서 그 더민주당 순천 경선에서 2, 3%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 노관규 후보가 후보를 이제 맡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정현 의원과의 그 선거가 정말 볼만한 그런 그 광경들을 연출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정현 현 의원을 가장 힘들게 할 후보로 노관규 후보가 그렇게 지목이 됐었는데 가장 힘든 후보를 만나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서는 호남 유일의 현역 의원, 지역구 의원을 가진 이 순천을 좀 수성하려고 하는 그런 그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고 더민주 역시 그 아성인 호남에서 한 석도 뺏기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뭐 야당의 마지막 주자로 국민의당이 구이승 후보를 본선에 합류를 시켰잖아요. 예. 여당의 수성이냐, 야당의 탈환이냐를 놓고 치열한 선거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3강 구도로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3강 구도로 봐야 될지 아니면 2강 1중 정도로 봐야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구이승 후보가 국민의당 경선에서 손은모 후보, 정표수 후보를 이제 압승 상대로 압승을 거뒀고요. 그래서 지금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요. 우선 그러면 이정현 현 의원, 그다음에 노관규 더민주 후보, 그리고 구이승 국민의당 후보가 될 텐데 우선 지역 연고 면에서 보면 이정현 의원은 곡성이 그 고향이고요. 그다음에 노관규 후보는 장흥이 고향이고, 그다음에 구이승 후보는 순천이 고향입니다. 노관규 후보는 이제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험이 있고, 이정현 의원은 또 순천에서 중학교를 다니셨고, 구이승 후보는 계속해서 이제 순천에서 중고를 마쳤고, 이런 지역 연고가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정현 의원은 현역 의원이고, 또 노관규 후보는 순천시장을 지내셨고, 구이승 후보는 순천지원의 판사를 했던 이런 연고들을 갖고 있습니다. 인지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시민들하고 접촉이 많았던 노관규 후보와 이 현 의원인 이정현 의원이 조금 더 앞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정당 측면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아무래도 호남이 조금 더 국민의당의 우호적인 편이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에 따라서 그냥 2강 구도로 갈지 3강으로 갈지가 좀 결정될 것 같고 이 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역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전반적인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야당끼리의 경쟁, 그다음에 부동층의 표심,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박근혜 정부의 임기 중간에 있는 이 약간의 이 국정 수행 평가, 이 중간 평가 그런 성격이 있어서 국민들이 이 현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에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 내용이 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부정적인 평가가 52.5%, 가장 최근의 평가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41.9%로 2월 달 이후에는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당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민주는 이 비교적 공천 과정에서 특히 문재인 대표의 사퇴 이후에 김종인 체제가 들어서서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점이 많이 있고요. 또 그동안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친노 세력들이 공천에서 많이 좀 탈락해가지고
거기서도 좀 플러스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특히 그 안철수 의원의 이 처가가 여수, 순천 뭐 이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쪽 지역에 우호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작용하는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부에서 바라봤었을 때 이 지역 선거가 상당히 좀 위험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건 지금 이제 방금 두 패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를 뽑느냐에 대해서는 집중이 되는데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냐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좀 반복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 유권자들이 사실은 각 정당에서 지역 공약을 어떻게 만들고 또 각 후보자들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한데 계속 정권에 대한 심판적 형태로 투표가 되면 결국에는 과거의 획기적 투표 행태가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지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떤 당, 어떤 후보를 뽑느냐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유권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식을 좀 바꿔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번 후보들의 주요 정책 공약 사실 이번이 20대 총선이 사실 제일 깜깜이 선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책 공약들이 부족하고 부실하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곳의 선거구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공약 어떤 것들인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주요 정책 공약 점검에 앞서서 19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51% 정도였다는 분석이 있어요. 네. 전남의 경우에는 19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이 38%밖에 되지 않았다. 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이제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 이행 평가를 해봤더니 이제 그 정도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광주 같은 경우에 한 13위 정도 되고 16개 시도 중에서 전남이 꼴찌가 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약 이행률이 낮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제 민주당이 대세였었던 상황 속에서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력이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 당시 19대 총선 출마 당시부터 무리한 공약을 제시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 138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공약을 한 국회의원 개인의 힘으로 달성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실제로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이 보류되거나 폐기되는 공약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지역 자체가 공약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만 공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게 좀 비슷한데 정당 차원에서도 보면 공약 이행률 또 의정활동 비율이 공천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공천을 하고 있는 재공천을 받으신 다선 의원들 역시도 공약 이행률이라든지 의정활동 때문에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파에 대한 이해관계 또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공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면 지역 유권자들에게 더욱더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 공약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5가지 요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좋은 공약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계획과 예산 계획이 명시가 돼야 되고 달성 가능한 공약이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공약들을 만들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메가 이벤트라든지 거대 사업에 대해서는 공약을 제시하는데 이게 국가 재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사업들을 제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공약 이행 평가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타난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1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한 667조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86조 정도 되니까 국회의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년치 예산을 다 써도 실제로 이제 이행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들을 제시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유권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들을 남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약은 민원의 나열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과제 또 함께 부담해야 될 내용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유권자들 역시도
안 지켜질 걸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공약을 만들 때부터 유권자들의 필요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서 제시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정당에 대한 책임성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나타나는 현상이 같은 정당에서 출마한 후보들이 다른 공약을 제시를 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KTX 역사를 현재 광주역에 이원화시켜서 둘 것이냐 아니면 송정 역사로 통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광주 상구 주민들하고 북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이 아무 기능을 못했고요. 전남도 마찬가지로 KTX 중간 기착역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결국에 시간을 낭비를 해버렸던 상황들이 있거든요. 동부권에서도 많은 프로젝트, 이제 여수엑스포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장은 하는데 실제로 실현하는 방법이 없는 상태 속에서 정당이 뒷받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좀 방치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이 후보자와 연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공약을 만들어줘야지 그나마 좀 더 이행률이 낮은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정당도 방치를 하고 후보자들이 방치하는 형태로 공약이 유지되고 또 유권자들 역시도 관심이 없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구조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제 여수시 선거구로 가서 여수의 경우 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박람회장을 활용한 지역 발전 방안이나 정부의 재투자 대책 등 사후 활용에 대한 공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각 후보들의 내용을 봤는데요. 특히 박람회장이 여수 갑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박람회장 사료화 활용 문제가 좀 제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새누리당 신정일 후보는 박람회장의 대규모 놀이시설인 엑스포 오션랜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더민주당 송대수 후보는 박람회장 사후화 활용과 관련해서 청소년 해양교육원과 해양복합센터 등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 이걸 썼고, 특별한 것은 이 박람회장과 연계된 순천과 광양 등 인근 전남 동부 지역 자치단체와 함께 상호 연계된, 상호 통합된 관광벨트 형성과 이를 통한 또 마이스 사업 활성화 영역을 특별히 공약으로 내세웠더라고요.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정동 일대의 박람회장과 만선리 해수욕장 그리고 만동동 일원을 해양관광 특구로 지정해서 해양관광과 또 환경체험, 해양교육의 복합 기능을 가진 마리나 캠퍼스 건립을 좀 제안한 실정들입니다. 그리고 또 박람회장에 국립다도해 섬박물관 건립도 제안된 상태고요. 그리고 무소속이 예상되는 김영규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상 국가가 책임져야 될 박람회장 사료 활용 원칙들을 이것들은 결국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애초에 약속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내용들을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평가 한번 해주시죠. 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고로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이라면 국가의 경영적 관점에서 현재의 법 제도하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현재의 제도하에서 그리고 불가능하다면 어떤 법의 재개정이 필요한지를 밝혀야 될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대 사업들을 소유하는 데 필요한 소요 재원이 민간에서 나오는지 정부의 중앙 예산에서 나오는 건지 이렇게 결국은 사업의 추진 주체에 따른 실현 가능성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상 정부도 해수부하고 기재부 입장은 서로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박람회장의 관련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후보마다 공약한 것이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들이거든요. 중앙정부 예산이. 과연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이게 투입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사실상 국회의원 후보라면 이것을 엄중하게 좀 제시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신정일 후보의 경우에는 대규모 민간기업과 또 투자자의 참여가 없는 가운데 300억 원이 현재 넘는 이러한 놀이시설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 현재도 민간기업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러한 좀 재원 조달과 운영 방안에 대한 제시가 전혀 없는 것이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고요. 더민주당의 송대수 후보가 제시한 이 청소년 해양교육원과 또 해양복합센터 한 6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또 국립기상과학관도 한 400억 정도, 총 한 1,000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어떠한 입장도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가 제시한 다도해 섬박물관 건립 비용은 한 40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해양관광 특구와 관련돼서 과연 이 지역에 법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이런 특구 관련된 시설을 하는데 소요 재원도 한 1,000억 정도 넘거든요. 과연 이러한 해당 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건설 비용이
향후 어떤 절차나 또 어떤 재원 조달을 통해서 되는지 전혀 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보자들이 내고 있는 박람회장 사료 활용 문제가 기존 여수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혹은 정부가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고 타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숟가락만 하나 얹어서 자기 공약으로 치부해 넣는 것은 나름대로 좀 박람회 사료 활용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좀 장밋빛 환상만 좀 심어주는 그런 공약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이제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산 계획과 실행 계획에 대한 그럼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후보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도 안 지켜지는 공약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공약을 한 20~30%밖에 못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행기관이 아닌 대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가 의원들이 그런 공약들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책임성을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공약들이 계속 반복이 되느냐?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당이 연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들이 계속 재탕 삼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공약들을 제시를 할 때는 재원의 조달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실현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실현 못하게 됐었을 때 어떠한 정치적인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제시를 해야지 이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이런 공약들을 제시한 분들이 뒤에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다 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약들도 다음 선거 때도 이 공약이 다시 제시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정부 계획이나 이런 구상들의 숟가락만 얹는 행태다라는 국장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수시 갑선거구 정치 신인 후보들이 가지고 나온 이렇게 참신한 공약들 혹시 없습니까? 네, 후보마다 내용을 봤는데요. 새누리당 신정일 후보는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민 우선 고용 의무법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 여수 석유화학 단지를 중심으로 할지 아니면 자치단체 중심으로 할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공공기관 우선할지. 근데 실제적으로 민간 기업에 적용한다면 민간 자율성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나름대로 이러한 상상력은 좋다고 봅니다. 어떻든 민간 차원의 어떻든 일자리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률적 내용을 시도해 보는 것은 상상력에서는 저는 안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보는 거고요. 더민주당의 송대수 후보의 경우서는 군대 대체 복무 제도가 좀 있습니다. 어선 같은 경우를 하면 100톤 미만에도 허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게 수산업은 100톤 이상, 해운업은 500톤 이상의 배에 근무하는 선원일 경우에는 승선 근무 예비역 제도가 있습니다.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죠. 군대를 대신 이런 배를 타고 어선이나 선원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군복무를 대신해주는 행태인데요. 사실상 100톤 미만의 선박의 어선원도 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현재 좀 수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여수라든가 주변의 수산해양 도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젊은 청년 일꾼들을 선원으로 모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적 내용이 공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거든요. 아마 4선 이상 더 이상 이 법이 통과된다면 4선 이상 국회의원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및 광역시가 아닌 지방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복지 강화 측면에서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공약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신하게 본 것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상가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어떻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산업이 함께 좀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내겠다는 이런 것은 시장상가 통합지원센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김용규 후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들을 물론 부가 아니라 청이라는 한 단계 좀 낮은 급이지만 사회복지청을 신설해서 우리나라 국가의 복지 행정 업무들을 집적화해서 중복 예산 투입을 막고 소비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후보 차원에서 국가 경영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제시한 제도적 그런 공약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참신한 공약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우려, 아쉬운 점에 대한 생각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여수 각 지역구는 모두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한 분들이라서 보다 구체적인 지역 공약과 국가 공약 정리를 마무리 못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평소에 국가 경영에 대한 소신과 가치관을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좀 봅니다. 후보들이 자신들의 경력과 공약을 나열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의 전문성에 바탕을 둔 공약이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그 새누리당 신정일 후보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거든요. 그러면 국민을 위한 보건, 의료 정책이 전무하고 현재 제시되고 있는 공약도 경로당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가 재래시장 주차타워 건설이라든가 뭐 특정한 동에 진로 취업센터를 건설하는 등 모두 그 시도의원 선거에나 나올 만한 공약을 내걸고 있거든요. 뭐 그리고 공약 중에 하나인 돌산, 금오도, 연도 뭐 이런 연륙교 건설 문제는 남면 일대가 다 섬인데 이 섬들을 돌산읍에서부터 육지에 연결해서 결국 육지로 만들겠다는 보관이거든요. 이것은 섬 지역에 살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없이 이제 혼자서 그냥 낸 공약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공약들이 충분하게 타당성 조사나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받은 공약인지 좀 의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더민주당 송대수 후보의 경우에는 시의원과 도의원 등 풀뿌리 지방자치의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송대수 의원이 낸 10대 공약 중에서 국가의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변화에 관한 공약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의 경우에는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그럼 현재 뭐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되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대선 개입 문제, 뭐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든가 검찰과 사법개혁을 위한 어떤 비전과 공약이 하나도 없거든요. 과연 사법 전문가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면서 자기의 전문 영역에는 전혀 관계없는 공약을 냈다고 했을 때 상당히 자기 전문성들을 좀 찾아내면서 공약을 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선거 전략이라고 보면 뭐 다행이지만 외부에서 공약만을 놓고 본다면 이용주 후보가 이러한 사법 전문가인 부장검사 출신이 아니라 그냥 시의원, 도의원 출신만 해서 후보로 나온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무너진 사법 및 정보기관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이러한 좀 정책 공약도 나올 법도 한데 없는 것이 참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이 공약들에 대한. 물론 그 지난 19대 총선에서 강주 전남 지역 현역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타 시도의 국회의원보다 낮았거든요. 그런데 이는 대부분 토목과 건축 중심으로 대규모 중앙정부 예산을 이거 투입되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고 박근혜 정부는 자기 당이 현역 국회의원인 순천을 제외하고는 별로 뭐 예산을 뭐 주지 않았다 하는 여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뭐 공약 이행률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어차피 호남 지역에 대해서는 뭐 박근혜 정부가 예산 투입률은 나름대로 뭐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이렇듯 중앙정부 예산 집행이 수반되는 공약은 자기 당내에서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중앙부처와 또 기재부 등 이 정부 협의를 통과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받는다는 행태가 되는데 결국은 초기에 이런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가 이행 계획을 꼼꼼히 해야지만이 간신히 집행되는 것이 바로 중앙정부 예산이 통과되는 이런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주도 면밀한 검토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좀 아쉽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의원 선거 속에서 여수와 순천 국회의원들 공약은 여전히 이렇듯 대규모 토목 건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실상 세계 시군의 시장들도 다 그걸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은 현재 호남 지역이 대통령을 배출해도 불가능할 정도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 예산인지 저는 사실상 현재의 정권 시스템이 변동이 있거나 혹은 증세가 없다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수 순천의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은 사실상 먹고 사는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서민 경제와 관련된 경제 문제가 가장 우선되거든요. 그 다음이 복지 증대라든가 빈부격차 해소 또 농어촌 이런 경제 대책들 이런 것들이 우선적인 공약인데 여기에 대한 공약들이 대부분 빠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의 공약이 사실상 그 후보가 속한 정당이 그런 가치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치나 국가 중앙 예산은 정당을 통해서 조율이 되고 정당을 통해서 이 우선순위가 배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후보가 속한 정당에서 후보가 주장하는 그런 경제 부흥 정책들이 주요한 공약인지 아닌지도 관전하는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행태를 해야 된다면 후보는 아니더라도 비례대표 정당 투표라도 그 정당을 찍어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이러한 국가의 비전들의 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정당 소속원인 국회의원들이 후보를 낸다고 했을 때 그 후보의 개인의 공약뿐만 아니라 그 정당의 기본적인 공약도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지나치게 주요한 세계 정당이 결국은 이런 공약마저도 숨기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좀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도 아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짧게나마 여수시 갑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이번에는 순천시 선거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이정현 후보는 문화예술 복합타운 조성 그리고 순천시 내 고압 송전솔로 지중화 등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정현 의원은 순천의 드라마 촬영장이라는 세트 전에 드라마를 촬영했던 세트가 있습니다. 옛날 군부대가 있던 자리인데요. 거기다가 문화예술 복합타운을 건립하겠다 이런 공약을 지금 했습니다. 전남 제1의 문화예술 도시로 육성하고 여기에 컨벤션 시설을 갖춘 호텔을 포함시켜서 여수, 순천, 광양을 아우르는 동북권의 문화예술 복합타운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공약인데요. 이 순천이 이 광양과 여수의 이 배후 도시라는 점에서는 실현된다고 그러면 타당성은 있는 그런 공약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공약은 고압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겠다 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몇 년 전에 이 한전과 순천시가 대립을 하면서 결국은 50대 50으로 지자체와 한전이 절반씩 부담해서 지중화 사업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게 이제 정책 자체가 폐지가 된 상태인데 아직도 그런 수요들이 순천의 드라마 세트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몇 킬로 구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구간을 지중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밖에도 이정현 후보는 주요 공약사항 중에 추진 중인 순천대 의대와 부속병원 유치 공약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이정현 의원이 1년 한 6개월 정도 지금 임기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보궐선거 때 두 개의 큰 공약이 하나는 순천만 정원을 국가정원으로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순천대 의대를 유치하겠다 이 두 가지였는데 국가정원으로 하겠다는 공약은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대 의대 공약은 현재 순천대 의대 유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보궐선거 당시에는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교의 의과대학 정원을 폐지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공약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반대도 하고 해서 난항을 겪고 있고 최근에 이정현 의원 측에서는 이제 순천대 의대가 아닌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순천으로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순천대 의대가 아니고 순천의 의대를 두겠다. 이런 공약으로 지금 공약을 좀 변경한 상태고 이게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지금 제출돼 있어서 한 차례 아마 심의를 했던 것 같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야당 후보들의 다른 공약들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교수님, 눈에 띄는 공약들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노광규 후보는 종합 스포츠 파크를 건립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고요. 국민의당 구이승 후보는 순천 경제 포럼을 만들겠다. 이건 조금 약간 특색 있는 공약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은 노광규 후보와 이정현 현 의원의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노광규 후보는 시장 시절에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그 결과물로 순천만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정원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시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순천만 정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당선이 돼서 어쨌든 이 순천만 정원을 이정현 후보와 노광규 후보가 공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2014년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고배를 마셨던 구이승 후보가
국민의당으로 출마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보궐선거 이후에 뭐 달라진 공약들이 있습니까? 뭐 새로 제시된 공약이라든지요. 구이승 후보의 네, 경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에코형 놀이시설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지금 공약을 새로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순천경제포럼을 하겠다. 그다음에 율천 해룡산단에 신재생 에너지밸리 타운을 조성하겠다. 이런 그 새로운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 밸리 타운은 태양광 분야를 육성해 가지고 그것을 율천 해룡산단에 두겠다. 그리고 순천 지역이 비교적 일조량이 많은 지역이니까 이 지역도 잘 맞는 테마다, 이런 주장이고요. 에코형 놀이시설 테마파크는 이쪽 전남 동부권이 좀 넓게 보면 한 100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동물원이나 테마파크가 없어서 먼 지역까지 가야 되는 게 불편하니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대기업을 유치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고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이 주요 공약이고, 순천 경제포럼을 만들어서 돈이 흐르는 순천을 만들겠다, 또 이런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포럼을 만들어서 정책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경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과의 인맥을 좀 만들어서 순천에 유리한 정책들로 유도하겠다, 이런 보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은 각 정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까지 일자리 늘리기 공약은 계속해서 강조돼 왔었죠. 근데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만들어져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자리 공약을 제시를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요. 또 실현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될 개연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지자체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했던 공약 일자리를 다 합치면 우리나라 실업률의 2배가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분들이 일자리 다 만들었으면 우리는 사실 구인난을 겪어야 되는 상황에 초래가 되는데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공약에 대한 실효성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는 건 예산 투입 액수에 대비해서 일자리 얼마 늘어난다고 해서 단지 숫자로만 제시를 했을 뿐이지 실현이 된 공약들을 제시한 적이 없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은 실행기관이 아니라 대변하는 기관, 입법기관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회가 스스로 뭘 노력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굉장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모든 실업의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를 다 풀 것 같이 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일자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정당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좀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태 속에서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공약은 좀 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만들겠다든지 그런 대안까지도 제시를 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네. 이제 각 당들이 우리 당은 이러이러한 분야에 좀 더 신경 쓰겠다. 우리 당은 청년 일자리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 우리 당은 노인들 복지 문제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 이런 큰 방향의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국민들은 당의 그런 색깔들을 보고 나한테 맞는 정책들은 어느 정당이다, 이런 선택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김대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번 후보들 대부분 일자리도 주로 아르바이트형,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쪽, 그리고 노인들에게 한 달에 한 20만 정수는 그냥 껌값 정도에 불과하는 이런 일자리들 양성에만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보다도 구체적으로 근원적 과정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법과 제도,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제도를 바꾸겠다는 공약은 하나도 없거든요. 최근에 제가 수도권 서울을 갔다 오는 경우 있지만, 그곳에서는 현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법에 어떤 조건을 바꾸겠다, 이런 공약들이 현수막에 내걸리거든요. 그래 봤을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들을 청년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비정규직으로 살아나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비정규직법들을 좀 개정하고 기존의 여러 가지 국가의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과 관련된 법들의 문제점들을 오히려 국회에 가서 어떻게 변화시켜서 보다 더 알찬 정규직 일자리들을 우리 지역 대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렇게 비전을 좀 제시하는 것이 올바로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김기용 본부장님, 이 공약들이 사실 지금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수차례 강조를 하셨지만은 이제 너무 이게 지역적이지 않냐, 지역적이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크거든요. 일단 이번 총선이 갖는 의미부터 다시 한번 좀 그 유권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이고요. 그러니까 1987년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헌법을 개정을 했었는데 그 헌법을 개정을 한 이후에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형태의 국회가 구성이 돼야 한다는 가치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중앙적인 과제들, 또 우리나라가 이제 97년에 IMF 사태를 겪고 나서 극심화되는 이제 양극화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어떻게 입법적 과제와 재정적 과제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토론회 하면서 말씀하셨던 주요 내용들이 지역 유권자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 민원을 받아서 그것을 공약화해서 보여주는 지역 대표성만 강조됐을 뿐이지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공약은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민주주의 또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가 좀 답습하는 형태로 좀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우리의 과제 자체를 지역적 과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영역을 넓혀야지 지역 유권자들도 좀 더 성숙한 형태의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총선 후보와 지역 유권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한마디씩 듣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루소가 했던 말 중에 영국인들은 투표하기 전에는 투표하고 나서는 노예가 된다고, 그러니까 자유민이었지만 노예가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유권자들이 지금 아무리 정당이 못된 후보들 그리고 잘못된 공약들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꼭 투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표하기 전부터 노예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여러 가지로 그 혼잡한 선거였고 좀 선택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박병희 교수님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저는 뭐 앞서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취지의 얘기인데요. 그 국회의원이 이렇게 금배지를 딱 다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그 종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들을 갖지 않도록, 그러니까, 국민의 대리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국회의원으로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투표를 할 때, 후보자의 공약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후보자의 자질이 뭔지, 그리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국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표시를 할지를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고, 선거 과정에서 그런 철학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지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리인을 뽑는 선거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대희 국장님께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지역과 마을에서 뿌리를 두고 출발하였지만요, 결국 국민 모두의 국회의원입니다. 결국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개혁의 열지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라든가 농민, 일반 장애인, 여성,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소한 사람에 대한 소중한 그리고 귀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역사관이라든가 경제관, 철학관도 그들의 아픔을 풀어보는 쪽으로 나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호남의 역사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저항의 역사였고,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직접 만들었던 살아있는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호남의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사회적 약자와 함께 새로운 국가 전체의 틀을, 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이것이 굳건한 자기의 30-40년 동안의 정치적 철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아마 이번에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MBC 토론 갑론을박, 오늘은 4.13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여수갑과 순천시 선거구의 주요 공약 점검과 함께 전반적인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열기도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4.13 총선이 건강한 공약과 건강한 선택이 함께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MBC 토론 갑론을박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